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대학 심포지엄. 여대생의 단 한마디가 전 세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고려인이 아니라 고구려인의 후예로 한국인의 피가 흐릅니다. 현장에 있던 중국 교수단은 경악하며 곧바로 고구려사는 중화민족사의 일부라며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문을 보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항의문이 국제표준교과서 협의체에까지 발송됐다는 사실. 고구려가 한국이 아닌 중국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전 세계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고구려의 후예는 누구이고 한국이 지켜온 기록은 왜 사라지고 있었는가? 진실을 바로잡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콘텐츠가 계속 이어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가장 강력한 응원이 됩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외곽에 있는 할머니의 집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막 한 달이 지났고 부모님은 제게 유품 정리를 맡기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살았지만 저는 연해주에 남아 군사학을 공부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타티아나입니다. 러시아 국방대학교 졸업반 학생이자 연해주 출신 고려인 3세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제게 늘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는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그들도 우리의 진짜 뿌리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타티아나, 저녁 먹으러 내려오렴.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답하며 마지막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낡은 천 아래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거든요. 조심스레 꺼내보니 청동으로 만든 작은 방울이었습니다. 표면에는 세 발 달린 까마귀처럼 보이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이게 뭐지? 궁금증에 방울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맑은 소리가 다락방에 울려 퍼졌어요. 방울 아래에는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어와 알 수 없는 문자가 뒤섞인 글자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건 한글이었어요. 대부분 읽을 수 없었지만 유일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삼조고. 저는 그 방울을 주머니에 넣고 내려갔습니다. 식탁에서 아버지께 물었죠. 아버지, 혹시 삼조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포크를 떨어뜨렸고요.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니? 아버지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물건에서 봤어요. 이거요. 주머니에서 방울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타티아나, 그건 매우 오래된 물건이야. 소련 시절에는 그런 문양을 가진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었단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진짜 뿌리를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삼조고는 고구려의 상징이란다. 우리 조상들의 진짜 나라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삼조고와 고구려를 검색해봤죠. 세 발 달린 까마귀는 태양의 상징이자 한반도 북부에 있던 고대 왕국 고구려의 국가 문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할머니가 이런 물건을 숨겨두었을까요? 우리는 고려인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묘한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알던 제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어난 것처럼요.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청동 방울은 그 답을 찾는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방울의 비밀을, 그리고 제 진짜 정체성을 찾아내겠다고. 방울을 손에 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누워 삼조고 방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불러주시던 노래 한 곡. 그때는 그저 이상한 소리에 나열처럼 들렸던 그 자장가가 갑자기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아가야, 한강 건너 봄이 오면 달님이 말 타고 오신단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노래. 할머니는 제게 러시아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자장가를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때는 그저 이상한 소리로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분명 한국어였어요. 다음 날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고려인 문화원을 찾아갔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인 미하일 씨는 제가 휴대폰으로 녹음한 그 자장가를 듣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 노래, 고대 한국어의 운율과 형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군요. 특히 이 부분은 고구려 시조 주몽의 설화를 담고 있어요. 주몽이 누구죠? 제가 물었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왕이에요. 전설에 따르면 그는 해모수와 유화 사이에서 태어났고 달의 신이 그를 보호했다고 해요. 저는 할머니가 무심코 불러주시던 그 노래가 사실은 수천 년 된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깨달았죠. 언어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 기억의 그릇이라는 것을. 타티아나 씨,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웠나요? 미하일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불러주셨어요. 그렇군요. 당신 할머니는 소중한 것을 지키고 계셨네요. 소련 시절에는 우리말로 노래하는 건 금지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그저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무기였다는 것을. 할머니는 그 무기를 제게 물려주신 겁니다. 비록 저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그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방울을 들고 블라디보스토크 고려인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소련 시절 강제 이주 당한 고려인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곳이죠. 문을 열자 낡은 나무 향과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박물관의 큐레이터 보리스였죠.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맑은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걸 좀 봐주시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울을 꺼내 보였습니다. 미하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더니 떨리는 손으로 방울을 받아들었어요. 어디서 이것을 구했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할머니 유품에서 찾았어요.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요. 보리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 잠시만 기다려요라며 사무실로 들어갔죠. 몇 분 후 그는 낡은 사진첩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목에나. 그가 펼친 사진첩에는 똑같은 3.5 문양이 새겨진 유물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건 1970년대 연해주 포시에트 지역에서 발견된 발해 귀족의 무덤 출토품이야. 당시 소련 학자들은 중국 유물이라고 기록했지만 보리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진짜일세. 위조품이 아니야. 무슨 뜻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 방울은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 왔다는 증거야. 연해주는 고구려와 바레인의 피난처였어. 몽골의 침략, 당나라의 침략을 피해 이곳으로 온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조상이지. 보리스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쪽지를 건넸어요. 하바롭스크에 사는 김알렉산드르 교수를 찾아가게. 내가 소개장을 써줄 테니. 그는 고대 극동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야. 자네의 방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거야. 미하일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심하게. 이런 유물에 관심을 가진다는 건 어떤 이들에겐 불편한 일이니까. 누구에게요? 역사를 지워온 자들에게. 우리가 단순한 고려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 이들에게. 그날 저는 박물관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역사와 정체성이 모두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찾는 여정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도요. 다음 날 저는 하바롭스크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연해주의 끝없는 초원과 숲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땅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니.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았을까요? 기차 안에서 저는 인터넷으로 고려인 강제이주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연해주에 살던 17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는 사실.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일본 스파이 혐의였죠.
기차역에 도착하자 알렉산드르 교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학자였지만 걸음걸이는 젊은이처럼 활기찼어요. 미하일이 자네에 대해 말해줬네. 방울을 보고 싶군. 우리는 그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닫자마자 교수는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자네가 찾은 유물은 매우 중요해. 소련 시절에는 이런 연구가 금지됐었지. 고구려와 발해의 흔적은 철저히 지워졌어.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야. 하나는 소비에트의 민족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교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지. 그는 책장에서 낡은 지도를 꺼내 책상에 펼쳤어요. 만주와 연해주, 한반도 북부를 포함한 지도였습니다. 이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어. 중국은 이 지역이 자신들의 역사적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왜곡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고구려와 발해를 자신들의 지방 정권으로 편입시켰지. 그럼 저희 같은 고려인들은요? 우리는 그 정치적 게임의 희생양이 됐어. 소련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의 역사를 지웠고 우리는 단순히 소수민족 또는 이주민으로 기록됐지.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학생이었을 때 할아버지가 들려주셨어. 우리는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다고. 하지만 그건 금기된 이야기였지. 소련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의 역사는 지워졌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하바롭스크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자네가 가진 방울을 보여주겠나?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삼조고 방울을 꺼내 교수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방울의 문양을 자세히 살폈어요. 놀랍군. 이건 7세기 고구려 장인의 솜씨야. 세 발 달린 까마귀, 삼조고는 태양의 상징이면서 고구려 왕실의 문장이었지. 교수는 컴퓨터를 켜고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제 방울과 놀랍도록 유사한 유물 사진이었죠. 이 사진은 1963년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근처 부랴트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이야. 소련 학자들은 이를 알타이계 유목민 유물로 분류했지만 나는 항상 의심했어. 교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자네 혹시 바이칼까지 갈 수 있겠나?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휴가의 절반을 썼고 곧 학교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이르쿠츠크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44시간의 긴 여정이었지만 그 시간은 제게는 교수님의 살아있는 역사,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학계에서 수십 년간 무시되었지만 언어학적 증거들이 있어. 알타이어족과 한국어의 연결고리, 그리고 바이칼 주변 부족들의 신화와 고구려 설화의 유사성. 이건 우연이 아니야. 기차 창문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시베리아의 풍경을 바라보며 교수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쪽에서 올라온 민족이 아니라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간 민족이야. 바이칼은 우리 민족의 고향일지도 모르지. 이틀 뒤 우리는 바이칼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담수호, 그 경이로운 풍경 앞에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에 와봤던 곳 같은 친숙함이 밀려왔죠. 이르쿠츠크 대학의 고고학 박물관에서 우리는 제 방울과 비슷한 유물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인 타티아나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두 유물을 나란히 놓고 보더니 놀란 눈치였어요. 이건 믿기 힘들군요. DNA 테스트를 해봐야겠어요.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방울에서 추출한 미량의 유기물은 같은 지역, 아마도 백두산 주변에서 온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이었어요. 타티아나, 자네의 방울이 바로 그 연결고리야.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멸망 후 북쪽으로도 피난을 갔던 거야. 바이칼에서의 발견은 저에게 더 많은 의문을 안겨주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죠. 만약 우리가 정말 고구려의 후예라면 왜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왔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고려인이라 불리게 된 걸까? 고려는 고구려의 후신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국가야. 교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약 200년 뒤에 왕건이라는 인물이 고려를 세웠어. 그리고 우리 고려인들은 그 고려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된 거지. 하지만 원래는 고구려인이었던 거죠? 그렇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기억은 희미해졌어. 특히 소련 체제에서는 우리의 언어까지 빼앗겼으니. 언어. 그 순간 저는 할머니의 자장가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간직한 마지막 흔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온 후 저는 연해주 고려인 마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수리스크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저는 할머니의 자장가를 녹음해 노인들에게 들려드렸죠. 대부분은 고개를 젓지만 가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가 틀어준 노래를 듣자마자 함께 흥얼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예요.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가야 한강 건너 봄이 오면. 그녀의 집에서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녀가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수첩에는 한글로 쓰인 노래 가사와 속담들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에게서 배운 대로 받아 적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어를 빼앗겼어요. 소련 시절에는 한국어를 쓰는 것이 금지됐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노래와 속담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았죠. 모스크바 대학의 언어학자 니콜라이를 만났을 때 그는 제가 수집한 노래와 속담들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이 문장 구조와 어휘는 현대 한국어보다 고대 한국어, 특히 고구려 시대의 언어 흔적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 아가야라는 표현과 몇몇 문법 구조는 고대 한국어 문헌에서만 발견되는 형태죠. 니콜라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타티아나, 당신이 모은 이 자료들은 학문적으로 매우 가치 있어요. 잊힌 언어의 마지막 흔적을 발견한 셈이니까요. 모스크바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국방대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졸업 논문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동북아시아 고대 국가의 군사 전략 고구려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요. 지도 교수님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타티아나, 왜 하필 고구려인가? 러시아와 무슨 관련이 있지? 교수님, 연해주와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고구려 유물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고구려의 군사 전략은 동북아 전체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결국 교수님은 허락했고 저는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의 바트바야르 교수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의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울란바토르에 올 수 있나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었습니다. 바트바야르 교수는 50대 중반의 몽골 역사학자로 칭기즈칸 시대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였죠. 타티아나, 당신이 연구하는 고구려와 발해가 몽골 제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시나요?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다르잖아요.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요. 하지만 몽골 제국이 세워지기 전 동북아시아의 지배 체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오래된 몽골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 시대의 기록이었죠. 이건 쿠릴타이에 관한 기록입니다. 쿠릴타이는 몽골 제국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였죠. 여기 보세요. 문서에는 당시 쿠릴타이에 참석한 국가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려가 있었어요. 고려는 몽골 제국 시대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조공국이었지만 실제로는 몽골의 동맹국으로서 쿠릴타이에 참여할 권리가 있었지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고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같은 위치였던 셈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수님께서 이런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시는 건가요? 바트바야르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기록으로 남지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고구려의 후예들, 그들은 단순한 유목민이나 이주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때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좌우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그저 러시아에 온 이민자가 아니라 이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의 역사를 만든 주역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어요. 몽골에서 돌아온 후 저는 동북아시아 고대 역사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고려가 주변 강대국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집중했죠. 러시아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한 오래된 중국 사서의 번역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기록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당시 동아시아 최강국이었던 거란은 고려를 여러 차례 침략했지만 결국 고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이후였어요. 고려는 거란과 송나라 사이에서 절묘한 외교를 펼쳤다. 양국 모두에 조공을 보내면서도 실제로는 독립을 유지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동양학 교수인 올렉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려의 외교는 당시 최고 수준이었어.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조공국이었지만 실제로는 독자적인 외교를 펼쳤지. 심지어 고려의 조공을 받는 쪽이 천자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 천자국이요? 그래, 당시 송나라와 거란은 서로 자신이 진정한 중화제국이라고 주장했는데 고려가 누구에게 조공을 보내느냐가 그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거지. 그만큼 고려의 국제적 위상이 높았다는 증거야. 올렉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고려는 단순한 소국이 아니었어. 그들은 국제정치의 균형추였지. 고려의 움직임 하나가 전체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바꿀 수 있었으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고려군의 용맹함도 놀라웠어. 올렉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기마 전술과 보병 전술은 당시 최고 수준이었지. 심지어 몽골 제국까지도 고려군의 용맹함을 인정했었어. 국방대로 돌아온 저는 밤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졸업 논문은 점점 더 풍성해졌고 고구려와 고려의 군사 전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그들은 단순히 강했던 것이 아니라 똑똑했던 거야. 저는 룸메이트에게 말했습니다. 수적 열세를 전략과 기술로 극복했던 거지.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이 소련 시절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그 조상들의 DNA가 우리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더 연구를 진행하던 중 저는 현대 대한민국이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 사이 한국 정부는 고구려사 왜곡 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고 학계를 중심으로 수많은 반박 논문과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사실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한중 역사 전쟁이 2023년 이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1000년 전에 벌였던 지혜로운 외교전, 그것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피 속에 흐르는 역사적 사명감이었어요. 나도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논문 연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다룬 부분에서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1636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잘 몰랐어요. 제가 올렉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자호란을 단순한 패배로만 기억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 교수가 설명해 주었어요. 조선군은 끝까지 용맹하게 싸웠어. 특히 남한산성에서의 저항은 청나라 군대를 크게 당황시켰지. 놀라운 점은 그 이후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청나라에 항복했지만 조선은 여전히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청나라가 조선의 조총부대를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인 나선 정벌에 차출했다는 사실이야.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패배했음에도 여전히 군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던 거지.
저는 그 대목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힘의 열세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청나라는 조선을 다른 속국들과는 다르게 대우했어.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부마국이 아닌 정통 2등 최강 우방으로 존중했지. 왜냐하면 조선이 끝까지 싸웠기 때문이야. 굴복하지 않은 정신이 역설적으로 더 큰 존중을 얻었던 거지. 이 이야기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물리적인 패배가 반드시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패배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었죠. 고려인들이 소련 체제에서 살아남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굴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았어. 그게 바로 자장가와 방울 같은 것들이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온 이유지. 그날 밤 저는 제 논문의 마지막 장을 수정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패배한 적이 없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물러났을 뿐이야.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역사를 세상에 알릴 때가 왔다고요. 논문을 완성한 후 저는 졸업 전 마지막 현장 연구를 위해 중국 지린성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고구려의 수많은 유적지가 있는 곳이었죠. 하얼빈에 도착해 현지 가이드와 함께 집안시로 향했습니다. 저기가 바로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입니다. 가이드가 웅장한 성벽 유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 멋있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럼 이곳이 고구려의 중심지였군요. 가이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정정했습니다. 이곳은 중국 고대 소수민족의 유산입니다. 우리 중화민족의 역사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분명 모든 역사 자료에는 이곳이 고구려의 수도라고 나와 있었는데 가이드는 마치 그것이 중국의 역사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기 있는 광개토대왕비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비석입니다. 중화민족의 일부였던 거란족의 유산이죠. 가이드의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북공정의 실체였군요. 중국은 고구려의 역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어요. 2004년부터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심지어 연해주 주민들의 전승까지 모두 무시한 채로요. 다음 날 저는 수백 개의 무덤이 모여있는 고구려 고분군을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벽화 무덤들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런데 안내판에는 또다시 중국 고대 소수민족의 무덤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함께 온 러시아 학생 알렉세이에게 물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역사도 바꿀 수 있어. 알렉세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소련도 마찬가지였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둘러싼 전쟁이었어요. 역사를 지우는 것은 민족을 지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잊으면 그들이 우리의 역사를 다시 쓰는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알리고 증명해야 해. 집안시의 마지막 날, 저는 광개토 대왕비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1600년 전 세워진 이 비석은 고구려의 영광을 증명하는 무언의 증인이었어요. 어떤 역사 왜곡도 이 돌의 진실을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후 저는 졸업을 앞두고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고대사 학술 대회에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삼조고 방울을 통해 본 고구려인의 이주와 문화적 연속성이었죠. 발표 당일 강당은 러시아, 중국, 한국, 몽골 등 여러 나라의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발표대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제 정체성을 세상에 선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제가 연구한 삼조고 방울의 DNA 분석 결과
이 청동 방울은 백두산 지역의 광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특히 중국 측 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발견된 유사한 방울과 재질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구려 문화가 단순히 한반도와 만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베리아와 연해주까지 연결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강당의 긴장감은 고조되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저는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들의 자장가와 속담들을 분석한 언어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러한 언어적 증거들은 우리 연해주 고려인들이 단순한 19세기 이주민이 아니라 고구려와 발해의 직접적인 후예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즉각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거의 모두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한국 학자들은 흥분된 표정으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러시아 학자들 사이에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졌어요. 타티아나, 대단해. 지도교수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학계에 던진 폭탄이야. 하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할 거야. 그날 밤 제 발표는 러시아 학술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요 학술 웹사이트에 소개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심지어 한국의 몇몇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오자 이메일에 한국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온 초청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와 방울을 직접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밤 저는 창밖의 모스크바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러시아 국방대학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잊혀졌던 역사의 진실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찾았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고구려인의 후예로서 우리의 역사를 되찾을게요. 다음 날 아침 러시아 학술원에서 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또다시 바꿔놓았습니다. 러시아 학술원의 전화는 제게 놀라운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박사과정 장학금과 함께 한국 방문 연구 기회였죠. 2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타티아나 씨 환영합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국립중앙박물관의 김지원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연구가 우리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첫날부터 저는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서울의 광화문, 남산 한옥마을,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구려 유물 전시관까지 모든 것이 새로우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어요. 이 기와의 문양을 보세요. 박물관에서 김 연구원이 가리킨 것은 제 방울과 같은 삼조고 문양이 새겨진 기와였습니다. 고구려 전성기 때 왕궁에서 사용된 것이에요. 저는 천천히 유리 진열장 앞에 다가갔습니다. 내 방울과 똑같은 문양.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주한 우리 조상의 흔적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간직했던 것과 같은 문양이네요. 목이 메어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파주의 DMZ를 방문했습니다. 남북 분단의 아픔을 목격하며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고구려의 영토였던 이 땅은 이제 2개로 나뉘어 있었고 그 북쪽에는 더 많은 고구려 유적이 있다는 사실. 언젠가는 개성과 평양의 고구려 유적도 직접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죠. 그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 방울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회가 열렸어요. 많은 언론과 학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려인이 아니라 고구려인의 후예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다가 곧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노학자는 눈물을 훔치며 제게 다가왔어요. 수십 년간 우리가 찾아온 증거를 당신이 가져왔군요. 우리 민족의 진정한 영역은 좁은 한반도가 아니라 광활한 유라시아였다는 것을. 그 말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물리적인 국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역사적 정체성이었어요.
환송회에서 김 연구원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3조고 문양이 새겨진 현대 장신구였어요. 타티아나 씨가 깨워준 기억을 우리도 잊지 않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요. 이렇게 우리의 대한민국은 잊혀진 고구려의 영혼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용기 있는 선언이 천년의 침묵을 깨뜨렸고 이제 전 세계가 그 진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좌우했던 고구려의 후예들, 그들의 피는 지금도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좁은 반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광활한 대륙을 품은 위대한 서사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아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